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도쿄올림픽 결국 화웨이를 쓰게 되는 대참사 논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5G 올림픽을 만들고자 했던 일본이 화웨이를 쓰게 될 가능성도 있어 일본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를 도쿄올림픽에 도입하는 것은 전혀 일본 당국의 의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했다가 미국의 신경을 크게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이 화웨이를 도쿄올림픽에 도입하게 된다면 올림픽 내내 관련 이슈가 뒤따르며 화웨이를 국제적으로 광고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연일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화웨이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왜 이런 험난한 국제정세 가운데 일본에서 화웨이 5G를 도입해야 하냐는 반문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한국과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일본은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나 KT와의 협력을 통해 5G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했던 구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주 세계 품목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수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액체 불화수의 경우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 당국이 구상하는 올림픽에 순순히 협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도쿄올림픽에 대해 공세로 전환하여 후쿠시마산 식재료 유통 여부를 비롯하여 원전 오염수 방출 등 도쿄올림픽의 아킬레스건인 후쿠시마에 대해 지속적인 국제 여론전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삼성과 KT 같은 한국 기업을 통한 5G 올림픽을 구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림픽이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만약 한국과의 협력이 결렬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쿄올림픽에 투입될 자원은 화웨이밖에 없을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있겠지만 현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도쿄올림픽이 요구하는 스펙을 맞춰줄 것은 삼성이나 화웨이가 유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미일 무역협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에서는 쓸데없는 옥수수 구매 등 미국 퍼주기 논란으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화웨이를 올림픽 네트워크 파트너로 선정을 해버린다면 미국의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일본이 소고기나 옥수수를 사줬으니 그 대가로 자동차 관세 2.5%를 철폐해달라고 했지만 미국은 그에 대해 묵묵부답이며 거절은 안 했으나 시간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누누이 일본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돈을 긁어가고 미국 차는 일본에 없다며 지속적인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만약 삼성전자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5G 올림픽을 화웨이로 돌릴 바에야 일본에서는 아예 5G 올림픽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제기하고 있는 등 현재 첨예한 국제사회 대립 가운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절대로 풀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5G 올림픽에 대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의 손해가 한국보다 더 심하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일본의 이러한 고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의 대형 가속기 장기 로드맵 이국가 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하면서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전남, 나주 등 4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일 용지 선정을 완료하고 이달 중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안이 연내 예타를 통과해 실제 건설에 들어가면 가속기는 2022에서 2027년 총 6년간의 설계, 건설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향후 한국이 세계 최고 성능의 새로운 방사광 가속기를 갖추게 되면 기초과학은 물론 신약 개발, 소재, 부품 개발 등 산업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광 가속기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전자가 자기장 속을 지날 때 나오는 빛을 이용해 각종 물질을 분석하는 첨단 연구 장비다. 외선부터 가시광선, 자외선, X선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 빛의 공장으로도 불린다. 연구자는 분석 대상에 따라 원하는 파장의 빛을 선택해 각종 실험을 할 수 있다. 특히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가 생성하는 빛은 밝기가 태양빛의 1000억 배에 달해
원자로 이루어진 수백 나노미터 수준의 미세의 구조까지 밝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같은 특성 덕분에 방사광 가속기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3월 중국 서호고등연구원 연구진은 상하이 방사광 가속기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형됐고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의 호흡기 세포와 결합하는지 규명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미국의 스탠퍼드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한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도 방사광 가속기의 도움으로 개발된 것이다. 미국 브루케이븐 국립연구소의 국립방사광 가속기와 영국의 다이아몬드 방사광 가속기 등에서도 현재 코로나19 관련 실험을 진행 중이다. 방사광 가속기로 얻는 연구 성과는 산업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타격을 준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가 대표적이다.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 소재다. 일본은 방사광 가속기로 생성한 EUV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포토레지스트 품질을 높여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로 새로운 방사광 가속기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광 가속기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 개발, 지진 연구, 우주 미세먼지 분석, 원자 분광학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와 4세대 선형 X선 방사광 가속기가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방사광 가속기의 수요 대비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74%에 그쳤다. 특히 기업들은 전체 수요 시간의 절반에 못 미치는 47.6%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PLS-E는 1994년 도입돼 2011년 한 차례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해외 장비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LXFEL은 0.1나노미터 단일 파장의 고에너지 X선 레이저만 생성할 수 있어 활용 분야가 제한적인 점도 한계다. 고인수 포항가속기 연구소장은 LXFEL은 같은 4세대이긴 하지만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와는 구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며 LXFEL은 움직이는 세포나 원자 등의 스냅샷을 찍는 데 유리하고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물질의 미세 구조를 자세히 관찰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LXFEL은 설치된 빔라인이 3개밖에 되지 않아 동시에 여러 개의 실험을 진행할 수 없다. 새롭게 구축하게 될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기획됐다. 빛의 세기를 결정하는 빔 에너지는 기존 3세대 3제곱에서 4제곱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빛의 밝기는 3세대보다 100배 밝아진다. 햇빛의 1000억배에 해당하는 밝기다. 빛의 집속도를 의미하는 빔 에미턴스도 5.8나노미터, 라디안에서 0.1나노미터, 라디안 이하로 대폭 줄여 손실되는 빛의 양을 확 줄였다. 현존하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중 최고 성능으로 평가되는 스웨덴의 3제곱급 맥스사보다 효율이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 소장은 3세대에서는 빛의 집속도가 낮아 손실되는 빛이 많았지만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에서는 생성되는 빛의 대부분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세대는 연구용 연X선까지만 생성 가능했던 반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의료, 산업용 경X선까지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운용 가능한 실험실 수를 의미하는 빔라인도 늘어난다.
3세대에는 현재 35개의 빔라인이 운용되고 있지만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에는 40개의 빔라인이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빔라인은 최대 60개까지 늘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우선 빔라인 10개를 설치해 30%는 산업계 지원을 위한 기업용, 70%는 과학연구용으로 운영하고 추후 수요를 반영해 빔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예산은 1조 원대에 달한다. 국비는 8천억 원 내외로 투입되고 지자체는 약 2천억 원 상당의 토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따르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로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 6조 7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 2조 4천억 원 등 총 9조 1천억 원과 고용 창출 13만 7천 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계 전문가들은 최근 지자체 간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빚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과기계의 인사는 방사광 가속기는 어디까지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 과학 연구 장비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학기술보다 지역균형 발전을 앞세워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속기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산업계, 학계 연구자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집안이 안정적이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와 산업계가 대형 가속기를 이용해 다양한 과학기술 성과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세계 각국이 이전보다 더 크고 우수한 성능의 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2028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과 브라질, 유럽연합뿐이다. 스웨덴 론드의 스칸디나비아 과학마을 내 위치한 맥스사는 둘레가 528m, 빔에너지가 3제부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로 2016년 새롭게 도입됐다. 2018년 브라질 상파울루에 완공된 시리우스는 둘레가 518.4m로 역시 3제부급이다. 올해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3세대 유럽방 사광 가속기를 지난해 말 4세대로 업그레이드해 현재 시운전 중이다. 구축 단계에 있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들도 있다. 중국은 베이징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둘레 1.2km의 6제부급 고에너지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 중이다. HEPS를 중심으로 1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 과학타운을 조성한다. 일본은 둘레 354m의 3제부급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슬리제이의 신규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에서도 기존의 다른 가속기 시설을 개조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둘레 800m, 빔에너지 4제부로 계획됐다. 빔에너지가 클수록 더 밝은 빛을 만들 수 있지만 너무 크면 상대적으로 빛을 모으기가 어려워 효율이 떨어지고 낮은 에너지 영역대의 관측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일본은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이화학연구소의 스프링-8을 4세대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빔에너지를 8제부에서 6제부로 낮추기로 했다. 또 빔에너지를 높이려면 가속기 크기도 더 커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 건설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 2016년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4세대 선형 X선 방사광 가속기를 완공한 바 있다. 방사광 가속기 외에도 양성자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중입자 가속기 등 고성능 대형 가속기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북 경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 가속기 성능을 기존 100메부급에서 200메부급으로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메부급 중이온 가속기는 내년 말, 430메부급 중입자 가속기는 2023년 각각 대전과 부산에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